서명해. 내가 여기서 6개월 내로 죽으면 모든 지분은 자동 포기된다. 계모 한미숙이 던진 서류에는 혼인 특약 조항이 박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한유진, 26. 재벌가 미래그룹은 그녀를 산속 마을로 유배시키며 결혼이라는 이름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남편감은 마을에서도 기피하는 정가자 출신 남자. 신혼 첫날 밤, 남편 강태진은 말없이 검은 약초 봉지를 꺼내 불에 태웠습니다. 보랏빛 연기가 피어오르고 유진의 마비된 다리가 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널 살릴 유일한 방법이야. 그의 눈빛은 차갑고 위험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한유진은 휠체어에 묶인 채로 산비탈 오두막 앞에 버려졌습니다. 운전기사는 짐을 내려놓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죠.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수면제 50알. 서울을 떠나기 전 약국에서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6개월 안에 죽으면 지분 포기. 계모가 던진 혼인 서류의 특약 조항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살인 계약서였죠. 교통사고 이후 하반신이 마비된 유진은 미래그룹의 흠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수군댔고 이복 오빠 한재민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장애인 여동생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 조용히 사라져라. 유진은 약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때 오두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피 묻은 작업복을 입은 거대한 남자가 나타났죠. 키 190에 육중한 체격, 얼굴에는 오래된 칼자국. 그가 강태진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적당한 신랑감이라며 소개한 남자. 강태진은 유진의 손에 든 약병을 보더니 말없이 낚아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돌려줘. 유진이 소리쳤지만 태진은 약병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죽으려면 밖에서 죽어. 내 집엔 시체 안 둔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유진은 분노로 떨었지만 태진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진은 휠체어를 밀어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죠. 안으로 들어가자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태진은 부엌에서 칼로 무언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멧돼지였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죠. 여기 정말 사람 사는 곳 맞아?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기를 손질할 뿐이었죠. 유진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 하나, 부엌, 그리고 창고처럼 생긴 공간. 가구라고는 낡은 침대와 책상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유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진이 고기를 썰던 칼을 도마에 박았습니다. 쾅!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살고 싶으면 입 닥쳐. 여긴 서울 아니야. 태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쩌면 더 큰 지옥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진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유진은 태진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장이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태진이는 착한 애야. 좀 과묵하긴 하지만 지금 보니 과묵한 게 아니라 위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고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아니, 마비된 다리가 아플 리 없는데. 유진은 황급히 이불을 걷었습니다. 다리에는 침이 수십 개 박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진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침통이 들려 있었죠. 신경을 깨우는 중이야. 누가 허락했어? 내 몸에 함부로. 허락 안 받아도 돼. 넌 내 환자니까. 태진의 말에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환자? 이 남자가 의사라도 된단 말입니까? 너 의사야? 아니, 정가자. 태진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침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뽑을 때마다 유진은 느껴질 리 없는 통증에 몸을 떨었습니다. 마비된 다리에서 감각이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환각인지 알 수 없었죠. 아픔이 다리를 타고 올라오며 유진의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아파. 정말 아파.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태진은 마지막 침을 뽑고 일어섰습니다.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야. 죽고 싶다며? 그럼 아파도 돼. 그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울에서 도망쳤지만 여기는 더 잔혹한 곳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진은 밤마다 유진에게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검은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약은 쓰디쓴 맛이었고 마시면 온몸이 열에 달아올랐죠. 유진은 약을 거부했지만 태진은 강제로 입을 벌리고 부어 넣었습니다. 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화상처럼 아팠습니다. 이게 뭔데? 화골초. 죽은 뼈를 깨우는 약재야. 미쳤어? 이런 걸 사람한테 먹여? 내가 사람 맞나 싶긴 하더라. 태진의 독설에 유진은 분노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미래그룹에서는 물건 취급받았고 여기서는 환자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진의 왼쪽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겁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진아, 움직여. 내 발가락이 움직였어. 태진은 잠시 유진의 발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작이야. 하지만 희망은 곧 배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의 다리가 검게 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이 치솟았고 유진은 헛소리를 했습니다. 태진은 당황하지 않고 유진을 눈 속에 묻었습니다. 미쳤어? 나 죽이려고? 체온 낮춰야 돼. 부작용이야. 부작용? 이게 부작용이라고? 유진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온몸을 감쌌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실험하고 있는 게 아닐까? 태진은 밤새 유진을 지켰습니다. 눈 속에서 꺼내고 다시 차가운 물로 닦아내고 또 다른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사흘 뒤 유진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리의 검은 빛은 사라졌지만 온몸이 무너진 것처럼 아팠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날 실험한 거지?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답 안 해? 내가 뭐야? 내 실험용 쥐야? 그렇다고 치자. 그럼 어쩔 건데? 태진의 냉정한 대답에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을 뒤졌습니다. 휠체어를 밀어 창고로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료용 앰플, 주사기, 그리고 낡은 의사 가운. 가운 이름표에는 강태진, 신경외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전과자가 아니었습니다. 의사였던 겁니다. 넌 의사였구나. 태진이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유진이 가운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얘기야. 왜 의사를 그만뒀어? 환자를 죽였으니까. 태진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환자를 죽인 의사, 그리고 지금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이 남자. 유진은 공포와 희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럼 나도 죽일 거야? 모르겠어. 내가 죽을지 살지. 태진은 가운을 유진의 손에서 빼앗아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죠. 유진은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진이 아니면 자신의 다리를 살릴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유진은 태진에게 물었습니다. 왜 날 치료해? 내가 죽으면 내가 뭐가 좋은데? 태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속죄야. 뭐? 내가 죽인 환자. 너랑 비슷했어. 하반신 마비. 25. 여자.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태진은 자신을 통해 과거의 환자를 살리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 남자의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럼 난 그 환자의 대체품이야?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미래그룹의 여기서는 죽은 환자의 대체품. 어디를 가도 자신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좋아. 실험이든 뭐든 해. 대신 내 다리 살려. 그게 내 속죄든 뭐든 상관없어. 난 걷고 싶으니까. 유진의 선언에 태진은 처음으로 미세하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날부터 두 사람의 지옥 같은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의 다리는 조금씩 감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매일 새벽 4시에 유진을 깨워 고문에 가까운 재활 운동을 시켰죠. 침, 뜸, 그리고 화골초 연기 치료. 유진은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었지만 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화골초를 작은 화로에 태웠습니다. 보랏빛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를 유진의 다리에 쐬게 했습니다. 연기가 피부에 닿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따가웠습니다. 유진은 비명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고 입술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파 죽겠어. 그만해. 아프면 살아. 안 아프면 죽어. 태진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고통은 생존의 증거. 유진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한 번은 너무 아파서 기절했는데 태진은 찬물을 끼얹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치료를 계속했죠. 어느 날 오후 평화가 깨졌습니다. 검은색 벤츠 2대가 오두막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미래그룹 법무팀장 김석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행원 4명이 따라왔죠. 한유진 씨, 오랜만입니다. 김석환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그를 봤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서류 좀 받으시죠. 회장님과 부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김석환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유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분 전부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한미숙과 한재민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서명 못해요. 유진 씨, 어차피 6개월 안에 사망하시면 자동으로 포기되는 조항 아닙니까? 미리 서명하시면 장례비 정도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환의 말에 유진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난 안 죽어. 그러니까 돌아가. 유진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산골에서 하반신 마비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여기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런 곳에서 6개월을 버티는 건 불가능해요. 그때 오두막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진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어깨에는 큰 멧돼지를 메고 있었죠. 수행원들이 긴장했습니다. 누구야? 김석환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태진은 멧돼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울렸죠. 남편. 태진의 한마디에 김석환은 비웃었습니다. 남편? 이런 촌놈이. 유진 씨,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셨네요. 재벌가 딸이 이런 사람이랑.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진이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김석환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김석환은 숨이 막혀 얼굴이 빨개졌죠. 말 조심해. 태진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달려들었지만 태진은 한 손으로 김석환을 들어 올린 채 다른 손으로 수행원들을 제압했습니다. 정교한 동작이었습니다. 급소를 정확히 공격해 수행원들을 무력화시켰죠. 뭐야 이 남자. 김석환이 공포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태진은 그를 땅에 내팽개쳤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다음엔 목 부러뜨린다. 태진의 경고에 김석환과 수행원들은 황급히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유진은 태진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보호 본능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유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태진은 대답하지 않고 멧돼지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태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정가자 맞아? 맞아. 무슨 죄로? 의료사고. 환자 사망. 태진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유진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물었죠. 오늘 왜 날 도와줬어? 내가 죽으면 당신도 편할 텐데. 모르겠어. 그냥 저 새끼들 꼴이 보기 싫어서. 태진의 솔직한 대답에 유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남자는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사람일 뿐이었죠. 며칠 뒤 유진은 태진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죠. 호기심에 펼쳐본 유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첩에는 환자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환자 강지아, 24세, 여성, 하반신 마비, 척추신경 손상, 그리고 그 아래에는 치료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침치료, 약초 처방, 재활운동, 모두 지금 유진에게 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사망, 화골초 과다 투여로 인한 장기 손상, 내 책임. 유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강지아, 태진이 죽인 환자의 이름, 그리고 그 환자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수첩 뒷장에는 낡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태진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여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태진은 그 옆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죠. 유진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태진은 여동생을 치료하다 죽게 만들었고 그 죄책감에 의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통해 여동생을 살리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이 폭발했습니다. 유진은 수첩을 들고 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야? 태진은 수첩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돌려줘. 대답 먼저 해. 내 여동생 대체품 맞지? 대답 안 해? 난 그냥 내 죄책감을 씻어주는 도구야. 내 실험 대상이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처음엔? 지금은 아니야. 거짓말. 넌 날 사람으로 안 봐. 그냥 환자로만 보잖아. 유진이 수첩을 던졌습니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지며 사진이 흩어졌습니다. 태진은 사진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맞아. 난 널 환자로 봐. 하지만 그게 뭐가 나쁜데? 내가 널 환자로 안 보면 넌 이미 죽었어. 태진의 말에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태진이 아니었다면 유진은 이미 수면제를 먹고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난 대체품이 되기 싫어. 넌 대체품 아니야. 태진이 유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아는 죽었어. 하지만 넌 살아있어. 넌 너야. 누구의 대체품도 아니야. 태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서툴지만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미안. 내가 너무 됐어. 내가 화낼 만도 해. 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훈련 시간이야. 준비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지옥 같은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유진은 휠체어 없이 벽을 짚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떤 병원도 해내지 못한 일을 태진이 해낸 겁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유진의 온몸은 멍과 화상 자국으로 뒤덮였고 체중은 10kg 이상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진은 유진에게 티타늄 보조기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만든 것이었죠. 이걸 다리에 착용해. 서는데 도움이 될 거야. 보조기는 투박했지만 정교했습니다. 태진은 유진의 다리에 보조기를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자 소름이 돋았죠. 자, 일어나봐. 태진이 유진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보조기가 다리를 지탱해줬고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섰습니다. 서 있어. 내가 서 있어.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태진은 그녀를 놓지 않고 버텨줬습니다. 좋아. 이제 걸어봐. 하지만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견뎌낸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태진의 말에 유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지만 태진이 잡아줬죠. 유진은 오두막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태진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했어. 내가 걸었어. 응, 잘했어. 태진이 처음으로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은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한 감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서 신뢰로, 그리고 이제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악몽을 꿨습니다. 계모와 재민 오빠가 자신을 관 속에 넣고 못을 박는 꿈이었죠.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괜찮아? 태진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이었어. 무슨 꿈? 가족들이 날 죽이는 꿈. 태진은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꿈일 뿐이야. 아니야. 현실이 될 수도 있어. 6개월이 거의 다 됐어. 그들이 다시 올 거야. 유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미숙과 한재민이 직접 왔고 그들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따라왔습니다. 해결사들이었습니다. 유진아, 오랜만이네. 한미숙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보조기를 착용한 채 오두막 문 앞에 섰습니다. 왜 왔어요? 왜 왔냐고? 내 장례 준비하러 왔지. 6개월이 다 됐잖아. 한재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아직 안 죽었어요. 봐봐, 어머니. 저것 좀 봐요. 보조기 차고 간신히 서 있네. 이게 산다는 거예요? 재민이 손가락으로 유진을 가리켰습니다. 유진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난 걸을 수 있어.
그리고 곧 서울로 돌아갈 거야. 서울? 내가? 웃기지 마.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한미숙이 손짓을 하자 해결사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태진이 오두막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냥용 총을 들고 있었죠. 물러서. 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해결사들이 멈췄습니다. 오, 남편 양반이 나타났네. 총으로 우릴 쏠 거야? 그럼 살인자가 되는데? 재민이 조롱했습니다. 태진은 총을 하늘에 쏘았습니다. 팡! 소리가 산을 울렸죠. 다음은 달이야. 태진의 경고에 해결사들도 긴장했습니다. 한미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오늘은 그냥 갈게. 하지만 유진아, 기억해. 넌 이미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어. 서울로 돌아가도 아무 권리 없어. 뭐라고? 유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지 석 달 됐을 때 우리가 사망신고 넣었어. 실종 신고 후 사망 처리. 법적으로 넌 이미 죽은 사람이야. 한미숙의 말에 유진은 무너졌습니다. 사망 처리. 그 말은 유진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불법이잖아. 불법? 증명해봐. 내가 서울로 돌아가서 살아있다고 증명할 수 있어? 신분증도 없고 주민등록도 말소됐는데? 재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태진이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직접 가는 거야. 서울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태진의 말에 한미숙이 웃었습니다. 서울로? 어떻게? 걷지도 못하는 애가? 걸을 수 있어.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보조기의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한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게 정말 걷네. 맞죠? 난 살아있어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유진의 선언에 한미숙은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서울로 와봐. 하지만 넌 그 전에 여기서 죽을 거야. 한미숙이 해결사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해결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태진은 총을 쏘려 했지만 총알은 한 발밖에 없었습니다. 해결사들이 태진과 유진을 에워쌌죠. 도망쳐. 태진이 유진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유진은 보조기를 차고 간신히 따라갔습니다. 해결사들이 뒤쫓았죠. 두 사람은 산비탈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앞은 절벽이었습니다. 어떻게? 앞이 막혔어. 유진이 공포에 떨며 말했습니다. 태진은 아래를 봤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죠. 뛰어. 뭐? 뛰어야 살아. 태진이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결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믿어. 태진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찬 강물이 온몸을 덮쳤고 유진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유진은 차가운 감촉에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눈을 뜨자 낯선 동굴이 보였습니다. 작은 불이 타고 있었고 태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깼어? 태진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유진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강하류 동굴. 간신히 살았어. 태진이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태진의 상태를 봤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큰 상처가 있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쳤어. 피가. 괜찮아. 이 정도는. 태진이 상처를 손으로 누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고 태진의 얼굴은 창백했죠.
치료해야 돼. 지혈을. 유진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조기는 강물에 휩쓸려 사라졌고 다리는 다시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내 다리가. 다시. 유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태진이 말했습니다. 일시적이야. 무리해서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거야. 시간 지나면 회복돼. 하지만 당신은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해. 됐어. 그것보다 넌 체온부터 올려야 돼. 태진이 자신의 옷을 벗어 유진에게 덮어줬습니다. 유진은 거부하려 했지만 태진은 강제로 덮어줬죠. 내가 죽으면 내가 여기까지 온 의미가 없어. 태진의 말에 유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유진을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됐어. 내 잘못 아니야. 태진이 불을 더 지폈습니다. 하지만 땔감이 부족했습니다. 태진은 동굴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몸이 비틀거렸죠. 유진은 태진이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태진아.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갈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팔로 바닥을 짚고 기어갔습니다. 동굴 바닥은 거칠었고 손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진에게 도착했을 때 그는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태진의 상처를 봤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고 감염의 징후가 보였습니다. 상처 주변이 붉게 부어올랐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유진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태진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유진은 태진이 항상 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약초. 태진은 항상 약초를 사용했죠. 유진은 동굴 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팔로 기어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익숙한 약초들이 보였습니다. 태진이 가르쳐 준 것들이었죠. 저건 지혈에 좋은 쑥, 저건 소독에 쓰는 민들레 뿌리. 유진은 약초를 캤습니다. 손이 흙투성이가 되고 손톱이 부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모아 동굴로 돌아왔죠. 유진은 태진이 하던 대로 약초를 읊겠습니다. 돌로 지니기고 입으로 씹어서 반죽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진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태진이 신음했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견뎌. 제발 견뎌. 유진은 밤새 태진을 간호했습니다. 약초를 갈아 바르고 물을 먹이고 체온을 유지시켰습니다. 유진의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팔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태진이 눈을 떴습니다. 유진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깼어? 뭐? 한 거야. 태진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주변에 널린 약초들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거 그대로 했어. 태진은 놀라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의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땀과 흙으로 뒤덮여 있었죠. 내가 혼자서. 응, 혼자서. 유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진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아니야. 내가 고마워. 당신이 날 살렸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변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살린 사람들의 관계로. 일주일 뒤 태진의 상처는 많이 나아졌고 유진의 다리도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을 나와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산길은 험했고 두 사람 모두 약해져 있었습니다. 태진이 유진을 업고 걸었습니다. 유진은 처음에 거부했지만
태진은 강제로 업었죠. 무거울 텐데. 아니야. 너 많이 가벼워졌어. 태진의 말에 유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쉬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장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태진아, 유진 씨,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걱정했잖아. 미안해요, 이장님. 사정이 좀. 유진이 미안하게 말했습니다. 이장은 두 사람의 상태를 보고 급히 진료소로 데려갔습니다.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태진아. 응? 서울로 가자. 나 혼자는 못 가. 같이 가줘. 유진의 부탁에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서울로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유진의 다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태진은 다시 집중적인 치료를 시작했고 유진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한 달 뒤 유진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유진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서울에 나타나면 모두가 놀랄 거라고. 준비됐어? 태진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자. 서울로.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절한 몰골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진이와 태진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겪었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동굴에서 서로를 살리고 이제 두 사람은 서울로 향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미 유진이를 사망 처리했고 한미숙과 재민은 모든 것을 차지했어요. 과연 유진이는 어떻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까요? 그리고 태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서울로 돌아온 유진과 태진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태진은 어깨에 아직 붕대를 감고 있었죠. 두 사람은 미래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말 들어갈 거야? 태진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주주총회가 열려. 계모와 오빠가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가는 날이야. 막아야 해. 유진은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두 사람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십니까? 한유진이에요. 미래그룹 창업주 한진수 회장의 딸. 유진의 말에 경비원들이 웃었습니다. 한유진 씨는 6개월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사망한 게 아니에요. 저 여기 있잖아요. 유진이 신분증을 꺼내려 했지만 없었습니다. 한미숙이 모두 무효화시켜 놓았죠. 신분증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나가세요. 경비원이 유진을 밀쳤습니다. 유진이 비틀거렸고 태진이 받쳐줬습니다. 손대지 마. 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비원들이 긴장했습니다. 뭐야, 이 사람? 경찰 부를 거야.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한재민이었습니다. 그는 유진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 오빠, 오랜만이에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민은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어? 실망했어요? 내가 죽기를 바랐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실종됐다고 생각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빠가 사망신고 넣은 거 다 알아요. 유진의 말에 재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진짜 유진 씨 아니야? 닮긴 했는데. 근데 유진 씨는 죽었잖아. 재민은 유진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난리치면 주주총회에 들어갈 거예요. 내 권리를 찾으러. 권리? 너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무슨 권리가 있어? 그럼 취소하세요. 사망신고. 유진의 요구에 재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가능해. 이미 유산 정리 다 끝났어. 모든 지분은 어머니와 내가 나눠 가졌고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다툴 거예요. 다퉈봐. 하지만 오늘 주주총회는 못 들어가. 경비. 재민이 소리쳤고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유진은 버텼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태진이 나서려 하자 유진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폭력 쓰면 우리만 불리해. 유진의 말에 태진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불끈 쥐어졌죠. 유진과 태진은 건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유진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자. 무슨 방법? 언론에 알리는 거야. 유진은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한 명의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 박지훈이었습니다. 정말 한유진 씨 맞습니까? 네. 저 한유진이에요. 유진은 박지훈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계모와 오빠의 음모, 산골로의 유배, 그리고 태진과의 생존. 박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대단한 특종인데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요? 네. 당신이 정말 한유진이라는 증거. 그리고 한미숙 씨와 한재민 씨가 당신을 죽이려 했다는 증거.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증거, 무엇이 있을까? 그때 태진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 뭐? DNA 검사하면 돼. 유진이가 한진수 회장의 친딸이라는 게 증명될 거야.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진수 회장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DNA를 비교하죠? 유품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묘에. 유진이 말했습니다. 박지훈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유진과 태진을 데리고 한진수 회장의 묘로 갔죠. 묘지는 한적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태진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지훈은 묘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찾았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남아 있었죠. 이걸로 DNA 검사하면 됩니다. 박지훈은 유진과 아버지의 DNA를 채취해 감식원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유진은 확실히 한진수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박지훈은 기사를 썼습니다. 사망 처리된 재벌가 딸 살아 돌아오다 한미숙 한재민 모녀의 음모 폭로. 기사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죠. 재벌가에서 이런 일이. 한미숙이 의붓 딸을 죽이려 했다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한미숙과 재민은 급히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오히려 역풍만 맞았습니다. 한유진이 실종돼서 사망신고를 낸 것뿐입니다. 음모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한미숙이 변명했지만 기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6개월 만에 사망신고를 냈습니까? 보통은 최소 1년은 기다리잖아요. 그건 상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한미숙의 대답은 궁색했습니다. 재민도 마찬가지였죠. 며칠 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한미숙과 재민을 허위 사망신고 및 유산 횡령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사람은 급히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여론은 이미 유진의 편이었습니다. 유진은 법원에 사망신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미래그룹 지분 반환 소송도 함께 제기했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결정적 증거였으니까요. 첫 재판날 유진은 법정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당당했습니다. 한미숙과 재민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한유진 씨, 직접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그 후 계모와 이복 오빠는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산골로 보내며 6개월 내 사망 시 지분 포기라는 특약이 붙은 결혼을 강요했죠. 그리고 제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남편 강태진의 도움으로.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판사가 한미숙을 봤습니다. 피고 한미숙 씨 할 말 있습니까? 한미숙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한유진 씨가 실종됐다고 판단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망신고를 낸 것입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6개월 만에 사망신고를 낸 게 정당한 절차입니까? 판사의 질문에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은 유진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증거도 명확했고 여론도 유진의 편이었죠. 2달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망신고를 무효로 한다. 그리고 한유진에게 미래그룹 지분 50%를 반환하라. 판사의 판결에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냈어. 응, 해냈어.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었습니다. 판결 후 유진은 미래그룹 지분 50%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승리해야 했죠. 유진은 주주들을 하나하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고 사람들은 유진을 응원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돌아온 재벌가 상속녀. 한유진, 미래그룹 정상화 약속.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미숙과 재민은 초조해했죠. 어머니, 이러다 우리가 다 잃어요. 재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한미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한테 카드가 남아있어. 무슨 카드요? 유진이의 건강 기록. 정신과 치료 기록도 있고 하반신 마비 기록도 있어. 이걸 이용하면 유진이가 경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재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 남자 강태진. 전과자잖아요. 의료사고로 환자 죽인 사람이랑 결혼한 여자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어요? 한미숙과 재민은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흘렸고 태진의 전과 기록도 공개했죠. 한유진, 정신과 치료 이력 있어. 경영 능력 의문. 한유진 남편, 의료사고 전과자. 재벌가 며느리 자격 논란. 기사들이 터졌습니다.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정신과 치료 받았으면 회사 경영 못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전과자라니. 좀 그렇네. 유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진도 마찬가지였죠. 미안해. 나 때문에. 태진이 미안해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잖아. 그럼 어떡해? 과거는 바꿀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야. 유진의 말에 태진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유진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나서서 해명하기로 한 겁니다.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단상에 섰습니다. 지팡이 없이 섰습니다. 2달 동안 태진의 도움으로 더 회복했고, 이제는 짧은 시간이면 지팡이 없이도 설 수 있었죠. 여러분, 저 한유진입니다. 유진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최근 제 정신과 치료 이력과 남편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교통사고 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과거 의료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회사를 경영할 수 없다는 이유가 됩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겁니까? 제 남편이 과거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지금도 나쁜 사람입니까? 유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하반신 마비에서 일어섰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라면 회사 하나쯤은 충분히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강태진은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산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렸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해줬습니다. 이런 사람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까? 유진의 말에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미래그룹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회사를 건강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든 과거가 있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의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여론이 다시 유진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한유진의 용기에 박수를. 장애 극복한 한유진, 진정한 리더. 한미숙과 재민은 다급해졌습니다.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상황이 불리했죠. 어머니, 이러다 정말 다 잃어요. 닥쳐. 내가 생각이 있어. 한미숙은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주주들에게 뒷돈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유진에게 표를 주지 말라고 회유했죠. 하지만 한 명의 주주가 이 사실을 유진에게 알렸습니다. 유진 씨, 한미숙이 저한테 10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유진 씨한테 표를 주지 말라고요. 유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녹음 파일 있어요. 주주는 녹음 파일을 유진에게 넘겼습니다. 파일에는 한미숙이 직접 뇌물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유진은 즉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미숙은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한미숙과 재민은 구속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죠. 주주총회 당일 유진은 홀로 단상에 섰습니다. 주주들이 모여 있었고 언론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 한유진입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미래그룹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경영하겠습니다.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표결이 시작됐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유진이 80%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며 미래그룹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진이 무대 아래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은 태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해냈어. 유진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유진이 미래그룹 회장이 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유진은 회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했습니다. 부패한 임원들을 내보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죠. 직원들의 복지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언론은 유진을 혁신가라고 불렀습니다. 한유진 회장, 미래그룹 혁신 바람, 장애 극복한 리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제시. 유진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진과의 관계였죠. 태진은 유진이 회장이 된 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태진아, 요즘 왜 그래? 나 피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녁 유진이 물었습니다. 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이혼하자. 유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라고? 이혼하자. 넌 이제 회장이야. 나 같은 정과자랑 같이 있으면 안 돼. 태진의 말에 유진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없었으면 나 여기 못 왔어. 그래, 내가 널 살렸어. 하지만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넌 혼자서도 충분히 잘해. 태진이 돌아서려 하자 유진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마. 진짜 이유가 뭐야? 태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난 널 위험하게 만들어. 내 과거가, 내 존재가 내 발목을 잡아.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아.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결정해.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난 당신이 필요해. 내 다리도 내 마음도 다 당신이 고쳤어. 어떻게 혼자 가라고 해? 태진은 유진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은 없어.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 유진이 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진은 유진을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겁쟁이였어. 괜찮아. 이제 도망치지 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다리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무리한 업무로 신경이 다시 손상되고 있었죠. 어느 날 유진은 회의 중에 쓰러졌습니다.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며 균형을 잃은 겁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유진을 병원으로 옮겼고 태진도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리하셨습니다. 신경이 다시 손상됐어요. 이대로 가면 영구적인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유진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막 모든 걸 되찾았는데 다시 잃게 되는 건가요? 태진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습니까?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패하면 영구마비죠? 태진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울었습니다. 태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받자. 하지만 실패하면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 같이 있으면 돼. 태진의 말에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응. 난 널 포기 안 해. 절대. 유진은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유진은 태진에게 말했습니다. 태진아, 내가 만약 다시 못 걷게 되면 그래도 괜찮아. 내가 평생 업어줄게. 태진의 말에 유진은 웃었습니다. 바보. 그럼 당신 허리 나가. 괜찮아. 난 튼튼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태진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초조한 시간이었죠.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중요해요. 앞으로 6개월간 재활이 필요합니다. 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이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태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수술 잘 됐어? 응, 성공했어.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리, 느껴져? 유진이 다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감각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죠. 안 돼. 또, 괜찮아. 시간이 필요해. 의사가 그랬어. 태진이 유진을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태진이 직접 유진을 치료했습니다. 산속에서 했던 것처럼 화골초와 침 치료를 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2달째 유진은 발목을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3달째 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었습니다. 태진은 밤낮 없이 유진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유진도 포기하지 않고 견뎠습니다. 6달 뒤 유진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죠. 기적이었습니다. 유진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유진은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 한유진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태진에게 제안했습니다. 태진아, 병원 차리자. 병원? 응. 당신 한의원. 아니, 한방병원. 큰 거로. 내가 투자할게. 태진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 실력이면 충분해. 나 살렸잖아.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어. 유진의 말에 태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결정한 듯 했죠. 이미 부지도 알아봤어. 강남에 좋은 곳 있더라. 우리 같이 하자. 태진은 유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하자. 2 사람은 한방병원 개원을 준비했습니다. 유진은 자금을 대고 태진은 의료진을 구성했습니다. 1년 뒤 미래암 방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언론도 취재를 나왔죠. 정과자에서 명의로 강태진 원장의 제기, 한유진 회장, 남편과 함께 한방병원 개원. 병원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태진의 실력이 소문나며 환자들이 몰려들었죠. 어느 날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였습니다. 젊은 여자였죠. 원장님, 저 살릴 수 있어요? 태진은 환자를 봤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이 아플 겁니다. 괜찮아요. 걷고 싶어요. 환자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시작합시다. 태진은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자신을 치료했던 것처럼. 그리고 몇 달 뒤 그 환자도 일어섰습니다. 원장님, 저 걸어요. 정말 걸어요. 환자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이 병원으로 찾아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잘했어. 유진이 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진은 유진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 없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2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한유진은 미래그룹을 한국 10대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직원 복지 우선 정책으로 일하고 싶은 회사 1위에 선정됐죠. 강태진의 미래암 방병원도 대성공이었습니다. 난치병 치료로 유명해졌고 해외 환자들까지 찾아왔습니다. 태진은 기적의 의사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일정과 스트레스로 다리의 감각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유진은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태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유진아. 태진이 유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유진은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태진. 아, 다리가 아무것도 안 느껴져. 괜찮아. 내가 있어. 태진은 유진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경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진은 절망했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유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태진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포기하지 마. 하지만 이젠 정말 아직 방법이 있어. 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태진을 봤습니다. 무슨 방법? 미국의 신경재생 전문의가 있어. 줄기세포 치료로 유명한 의사야. 그 사람이라면. 하지만 성공률은 10%도 안 돼.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어. 유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두 사람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치료는 6개월간 진행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유진은 견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진의 다리가 다시 감각을 되찾은 겁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유진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진에게 말했습니다. 난 회장 그만둘래. 뭐? 태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3년간 열심히 했어. 회사도 안정됐고,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전문 경영인한테 맡길 거야. 그리고 난 당신이랑 병원 일 도울래. 유진의 말에 태진은 당황했습니다. 병원 일? 넌 회장인데. 회장보다 당신 옆에 있는 게 더 좋아. 유진의 말에 태진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정말 괜찮아? 응.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유진은 미래그룹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비상임의사로 남아 회사를 지켜봤죠. 그리고 미래암 방병원에서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은 병원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한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죠. 유진아. 한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유진은 그녀를 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다리를 못 써. 한미숙이 울먹였습니다. 유진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치료 받으러. 원장님이 유명하다고. 한미숙은 태진이 유진의 남편인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원장님이 누군지 알아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한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은 태진을 불렀습니다. 여보, 환자 왔어. 태진이 나왔습니다. 한미숙은 태진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오랜만입니다, 장모님. 태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미숙은 당황했습니다. 유진아,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미쳤었어. 한미숙이 울었습니다. 유진은 그녀를 봤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일 뿐이었죠. 태진아, 치료해 줄 수 있어? 유진이 물었습니다. 태진은 유진을 봤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줘. 이 사람도 살 자격은 있으니까.
태진은 한미숙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한미숙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어느 날 한미숙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됐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남남으로 살아요. 한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은 돌아섰습니다. 한미숙은 회복 후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죠. 1년 뒤 유진은 태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태진아, 산으로 갈까? 산? 응. 우리 처음 만난 그 오두막. 거기 다시 가보고 싶어? 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가자. 두 사람은 산골 마을로 갔습니다. 오두막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했죠. 유진은 오두막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지? 응. 내가 수면제 들고 있었어. 당신이 빼앗았잖아. 그래. 빼앗았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유진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책상, 그리고 창고. 유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태진의 여동생 기록이 담긴 수첩이었죠. 이거 아직 있네. 응, 버리지 못했어. 태진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환자 한유진, 26세, 여성, 하반신 마비, 치료 성공, 완치. 유진이 수첩을 태진에게 보여줬습니다. 태진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뭐가? 널 만나게 해줘서, 널 살리게 해줘서. 태진의 말에 유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두막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태진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계약서. 태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속주치의 계약서. 기간은 죽을 때까지, 급여는 사랑, 특약은 의사는 도망갈 수 없음, 완치 기준은 환자 마음대로. 태진은 웃었습니다. 이거 불공정 계약 아니야? 맞아. 그래서 싫어? 아니. 서명할게. 태진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유진도 서명했죠. 자, 이제 공식이야. 당신은 내 전속 주치의야. 평생? 알았어. 평생 내 곁에 있을게.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오두막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태진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지팡이 없이 두 발로 걸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태진아, 응?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이미 잘 살고 있잖아. 태진의 말에 유진은 웃었습니다. 그러네. 우리 이미 잘 살고 있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함께라서 괜찮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단단해진 두 사람의 동맹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유진이와 태진의 여정은 정말 치열했죠. 죽음의 문턱에서 만나 서로를 살리고 함께 일어선 두 사람.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이야기였고, 치유의 이야기였고, 무엇보다 용서의 이야기였어요. 유진이는 자신을 죽이려 한 가족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놓아준 거죠. 그게 진짜 강함이 아닐까요? 복수는 달콤하지만
결국 자신도 갉아먹으니까요. 그리고 태진.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살던 남자가 유진이를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유진이를 살리면서 자신도 살아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의사이자 환자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해도, 과거에 실수가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곁에 함께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진이는 재벌가의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결국 선택한 건 태진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권력과 부보다 사랑과 치유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복수를 선택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유진이와 태진처럼 용기 내서 일어서고 서로를 붙잡아 준다면 우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어요. 유진이와 태진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